예, 외교 얘기 조금 더 하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 올라서 32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또 왜 올랐는지 그것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신성범 의원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을 러시아나 중국도 신성범 의원처럼 해석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니까 이렇게 반발하고 전쟁 개입으로 본다,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진영 교수, 네. 좀 더 신중하고 정제된 그런 표현들을 외교니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면 질문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전문가들이 다 써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저기 4.19 때 기념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외교부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된 것들, 국가 정책 이런 기준보다는 개인의 취향, 캐릭터 이런 것들이 앞서 나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무기 공급할 수도 있고 파병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하지 않고 본인의 저는 캐릭터가 그대로 나왔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정제되지 못한 거, 품격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실용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 근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정제된 부분들, 품격의 문제, 실용적인 문제, 이게 사실은 보수를 규정하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가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품격 없는 대통령이에요. 이 기사도 방금 들어왔네요. 기시다 일본 총리 또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 공문을 보내고 참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돌아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 교과서 왜곡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과연 우리가 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전통적으로 캘린더 정치를 합니다. 2월 달에는 이제 다케시마의 날, 독도의 날이라고 지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슈화 시키고 3월 달에는 이제 검정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우리를 건드리고 4월 달에는 이제 외교 청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 국제사회를 또 약간 요동시키죠. 이제 5월이 오는데 5월을 앞두고 지금 또 이제 야스쿠니 이제 이 문제 저 참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 3월 달 이제 이 발표를 하실 때 일본의 향후 어떤 그런 그 캘린더 정치 혹은 캘린더 외교 전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물밑 조율하면서 이렇게 갖고 일본에 대한 것을 기대했는지 저는 이제 기시다 답방이 얼마 전 제가 보도를 보니까 기시다가 지방 순회 중에 지방 언론사 간부들과 얘기해서 이제 내가 가야 할 차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G7인가요? 그때 이제 이후에 바로 이제 답방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답방이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일본의 캘린더 정치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말하자면은 무마할 수 있고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적 좀 고려가 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기시다가 그 정도의 선물을 갖고 올까?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일본은 아주 매우 정교하게 진짜 그 말하자면은 손익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선의를 앞서준 것 아닌가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외교 안보 라인들이 그럼 기시다 답방에 어떻게 우리가 물밑 조율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얻어낼 성과들을 좀 내부 조율할지 이건 정말 역량이고 과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영 교수가 윤 대통령 보수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나요? 네. 은서방님이 그러네요. 윤 대통령 보수가 아니라 보스.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죠.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갤럽 어떻게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요. 31%입니다. 지난주에 27%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부정은 60. 지난주에 65였는데 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4% 반등하고 또 부정은 내려갔을까 궁금한데 박진영 교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입니다. 아하.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있고 나니까 이제 보수층들이 결집한 거죠.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여론이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지그재그로 튄다라고 하면서 경향성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른 로 데이터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 70대 이상에서 6%, 부울경에서 5%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보수층이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대라는 거는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1명이 방어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방어가 안 된다는 거를 보수 지지층이 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대로 올려놔야 그 최소한 3명 중 1명, 2명이 돌아서도 1명이 방어가 가능한데 이 지점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근데 물론 뭐 정치적으로 현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많은 중도가 실망했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빠진 중도가 보수로 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국힘 지지층 70대 이상 부울경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위기 관리를 방치해 놨다가는 국정 동력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강력한 보수층의 위기감이 반영돼서 4%포인트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30대 %포인트로 진입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집결을 보여준 걸로 해석하는 게 좀 온당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돈봉투 사건 얘기하셨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요. 이제 대통령 지지도 하고 정당 지지도가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정당 지지도를 봤더니 이번 주에 국민의힘 32, 민주 30이 똑같이 됐어요. 지난주는 국민의힘이 31, 민주가 3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4%가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4% 빠진 거하고 대통령 4% 오른 게 딱 이렇게 좀 맞기는 했다. 제가 여론조사를 많이 보는데요. 네. 정당 지지도 볼 때마다 갤럽 외에는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없구나. 이 정도까지 제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 갤럽 여론조사가 정말 정확한 게요. 우리 이제 신성범 의원님 계시지만 선거에 보면요. 정당 지지도가 엄청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37%, 8% 실제 이상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정당 지지도 48% 민주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도 그런데 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RDD 방식, 그다음에 뭐 유무선 여론조사, 그다음에 이제 혼용하는 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ARS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좀 정확한 걸 봐야 되지만 이게 우린 여론조사에서 격히 늘 얘기하듯이 경향성을 보고 추세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1%포인트다 2%포인트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빠지고 있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거는 동조화 현상이에요. 커플링 현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연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올라가고 함께 빠져요. 근데 사실은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 커플링 현상은 이게 한쪽이 좀 빠질 때 한쪽이 방어 기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위기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지는 것을 꼭 좋게만 볼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전략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국힘의 전통적 지지자층이 위기감을까지 뭉쳤다. 그 바탕에는 민주당에 대한 그 불만 내지는 반대도 깔려 있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 그렇지 뛰네 드디어 뛰네라고 너무 지레짐작 좋아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두 분 말씀대로 사실이라면 외부적 요건이 컸으니까 이런 데뭐 좀 전국 운영에서 참고 사안으로 여론조사를 봤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지금 60명 중에서 58등 하다가 57등 됐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최근 들어서 느낀 점 하나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느낌은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좀 느끼는데 뭐 아닌가. 그게 좀 아쉬워요. 58등 됐다고 58등에서 57등 됐다고 짜장면 사줍니까? 운이 아빠님 오르면 과학이고 내리면 비과학입니까? 그렇게 좀 비꼬셨는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로 이런 답이 나왔어요. 지지율 하락 어떻게 보느냐.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7%든 31%든 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낮은지 그걸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떨어져? 그렇다고 막 그 여론조사 자체를 비판하고 그러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거는 태도상으로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여론조사를 언론이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매일 매주차 보면서 몇 프로 올랐네 몇 프로 빠졌네 이렇게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업체나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마식 보도할 수 있는데 그 경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말들의 컨디션을 봐야죠. 지금 이 말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이걸 봐야지 지금 여기서 누가 1등하다 2등하다 결승전에 누가 꼬링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경마식 보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다 근원적인 어디서 빠지고 어디서 오르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각종 요인들이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과 그런 것들이 자세가 저는 전국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송금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 이것을 만들자고 대표 발의를 했어요. 일단 중앙선관위는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여론조사 규제 강화 일단 주요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정치 현안 관련된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서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 그 장제원 의원이 아직까지는 그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해서 막말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는 그만큼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 권력을 갖게 되면 뭐 어느 정부나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 또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도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사실 심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까지 이렇게 법으로 하려는 거는 너무 드러나는 행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좀 웬만하면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대놓고 통제를 하겠다고 법안을 내는 거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국회를 무시하는구나. 입법부의 역할을 자꾸 자기들의 수단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좀 뭐랄까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박진영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양비론인데요. 일단 선관위는 일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예. 느꼈습니다.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의 선진국 선관위는 20-30명의 위원들만 구성되어 있고 일상적인 위원들 체제로 가다가 선거 때 파견 나왔고 자원봉사자들 데리고 가는데 우리는 지금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장제원 의원이 요즘 뭐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각건을 고쳐매지 마라. 뭐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지적이 많습니다만 샘플 규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규제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고 제일 큰 문제는 언론사와 여론조사 회사, 정당 이 삼각관계가 짜고 치는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마식 언론 보도를 부채질하는 상황들 이것이 또 여론을 끌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아야죠. 근데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핵심 법안 이게 물론 이제 계류 상태고 심사가 되지 않았는데 5% 응답률 5%포인트 미만 업체 이런 것들은 공표하지 말자.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걸 규제해 버리면은 그걸 보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 정말 또 이것을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 국민이 100명 가운데 5명도 안 되는 응답자를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가 여론이라고 그게 흐름이라고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과연 이거를 정말 어떤 그 여론의 한 현상이라고 이걸 우리가 정책으로 수렴할 그런 계제가 되느냐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선관위가 원칙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반대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의 법안 말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공론화 수기 과정 한번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추세를 보는 건 맞아도 사실 여론조사 때문에 정책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은 좀 신중해야죠.
저는 그 점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최수영 봐요. 평론가님 말씀하시니까 동의가 되는데 예. 장제원 의원이 하는 건 뭐든지 동의가 안 돼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이 하는 것마다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여론조사 업체가 그러니까 갤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책이나 어쨌든 정부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지 아무 업체가 내놓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따라가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런 선구안이랄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믿어도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실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거 같은 거 해보면 그러니까 소규모 선거 같은 경우, 지역 선거 같은 경우 해보면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런 조작들이 이제 자주 벌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좀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큰 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이런 규제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 환경도 한번 지적해야 될 거는 네. 우리가 그런 걸 어떤 소규모 언론사가 발레받아서 포털에 올리면 확산이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보고 아 이것 또한 여론이구나라고 이제 착시 현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조금 우리가 물론 이제 그걸 국민의 의식을 손 의원님은 국민의 의식을 믿고 충분히 그걸 국민들이 걸을 수 있는 우리 역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그건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는 거죠. 이런 법을 만들려면 그 지지율이 60% 이상 될 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론조사가 좀 그 낮다고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지죠. 저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7%에서 4% 올랐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31%라고 하더라도 참 낮은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국민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여론조사 가지고 막 뭐 비판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그렇죠. 여론조사 덕택에 대선 후보 된 거 아닙니까? 뭐 정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까? 그때 국민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나를 불렀다. 여론조사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여론조사 떨어지는데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뭐 그럼 앵커 말씀을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여론조사라는 하나의 정치의 기법이 사회조사의 기법이 정치의 영역에 우리나라처럼 깊숙이 들어간 데 없어요. 전당대회에서도 여론조사, 공천하는데도 여론조사, 심지어는 정부 정책을 놓고도 여론조사에서 결정할 바에야 뭐 하려고 선거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론조사에 관한 저는 뭐 장제원 법원이든 뭐든 여론조사에 관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 방법은 제가 뭐 생각 못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론조사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아침에 다들 핸드폰 보면서 이게 여론의 모양이다. 쭉 따라가는 이 동조 현상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할 거예요. 그 정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일렉션하고 리서치 구별 못하는 나라라고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정당 지지율은 이거 그나마 믿을만한데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지지도 조사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는 늘 정치 무관심 냉소로 응답하지 않고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20에서 한 25% 정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포션에 들어온다 치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현재 한 30%다면은 실제로는 한 15%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역대 모든 대통령이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의무투표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투표제 하면 그런 분들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면은 늘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직 대통령은 지지율 30% 40% 이상 안 나올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국민들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냉혹하게 판단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여론조사를 떠나서 국민들한테 더 많이 귀를 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송영길 대표가 22일 날 파리에서 회견을 하고 귀국한다라고 하는데 뭐 조기 귀국 이런 표현을 쓰던데 바로 들어와야 조기지. 그럼 뭐 지금 그러면 송금주 의원 조기 귀국하겠다는 이제 아예 짐 싸갖고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모양이죠? 그런 취지인지는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그럼 같습니다. 뭐가 조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인터뷰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것인데 그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오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냥 일단 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 한국에서 그런 취지인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로 안 들어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사실 민주당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났을 때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안 들어온 거는 시기를 놓친 것이고 지금 들어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당에 엄청난 피해를 준 다음에 수습하는 차원에서 오시는 모양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 싶기도 하던데요, 박준영 교수. 유인태 사무총장님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터질 것이 터졌다. 근데 뭐 국민의힘도 뭐 여기에서 자유로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정치판에 이게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관행이 아니고 구습이에요. 구습이에요. 구습인데 그게 왜 내가 대표 선거할 때 터졌을까? 이런 좀 억울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발적으로 터지더라도 한 단계를 깔끔하게 끊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 할 것이 아니라 들어오실 거면 기자회견 하실 필요 없잖아요.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전말에 대해서 밝히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패와 관련해서 제가 그 위기 대응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부패와 관련된 사안은 위기 관련한 첫 번째 대응 원칙이 최초의 조치가 최종적 조치라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습이 되고 국민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열린우리당 때 그 대선 자금이 불법으로 열린우리당 당사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 바로 이틀 만인가 사흘 만인가 당사 팔고 여의도 청과시장으로 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차떼기 정당 오명복귀해서 과감하게 천막 당사했어요. 그렇게 해야 뇌리가 강렬하게 들어오면서 사후 조치들이 단계별로 이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수습했구나라는 느낌을 안 주고 과감하게 꼬리를 자르는구나. 과감하게 그냥 정리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고 국민들이 그나마 정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간 보고 눈치 보고 시간 보고 법률가로서 이거 나의 어떤 위치를 판단해 보고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들어온다. 이 모든 일주일의 골든타임이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사후 조치가 어떤 거라도 다 희석시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그건 지적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송영길 전 의원은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확대되지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파리에서 한국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관행적이기도 했지만 이게 증거가 있겠나? 아니 이정근네와 통화 내용 외에는 그리고 나는 지시한 적도 없는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직하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잘했어 라고 격려 고무하는 듯한 발언. 심지어는 영길이 형이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처리했더라고. 이런 거 봐서는 송 대표가 직접 또 봉투 작업을 이런 바 한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들어오면 당연히 검찰 조사는 제가 피할 수 없겠다. 뭐 처벌과는 상관없이. 또 하나는 지금 JTBC가 계속 보도를 했던데 그중에 한 대목이 작년 연말에 JTBC 측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하게 물어봤다는 이 사건을 입장을 요구했는데 답변 없이 답을 하지 않은 채 파리로 나가버렸다. 출국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정근과 송영길 사이에 뭐가 그 사이에 틀어진 거예요. 작년 연말쯤. 이 대목을 이정근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를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잘 생각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려요.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요 사건에 개입돼 있는지 명확한 증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거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와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향후에 이제 증거관계나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면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 첫 번째 민주당 리더십에 있어서 그 위기 상황에서의 바로 직접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구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구습들은 좀 다 털어버리고 정치 행태 중에서도 못된 것들은 좀 다 털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것만 가지고 한번 내년 총선을 치러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기대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네 분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